산업정말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발표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요, 2022 ICT 10대 이슈를 주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문형돈 단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발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 단장 문형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2022년 ICT 10대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 ICT 10대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난 2009년 1회 발표 이후에 약 14회 정도의 준비를 해왔고 올해 발표가 14번째 발표입니다. 국내 IT 산업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트렌드를 좀 살피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에 우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이슈들을 한번 조망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작업된 내용들이 산학연 모두에게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2022년 ICT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다, 네트워크, 5G 이후를 준비하다, 인공지능, 사람 수준으로 무한 진화하다, 디지털, 이제는 우주다, 클라우드 탈중앙으로 초연결을 가속화하다, 휴먼 증강, 로봇 사피엔스가 온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ESG, 디지털로 해결한다, 플랫폼, 혁신과 상생의 시험대에 오르다, 기술 패권, 글로벌 경제 지도를 재편하다. 저희가 뽑은 10개의 이슈입니다. 저희가 뽑은 이 10개의 이슈들은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앞으로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슈로 저희가 10대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작년 것과 잠깐 비교해 본다면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DNA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대응,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그런 대응들을 했던 이슈였다면 올해 이슈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들로 뽑혀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다. 저희가 보면 첫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경제의 본격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많은 발표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그 과거 웹 1.0의 시대를 인터넷의 시대로 정의했었고 웹 2.0의 시대를 SNS의 시대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면 웹 3.0의 시대는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이런 사회적 변화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함께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SNS 기업인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앞으로 많은 디지털 기업들의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버스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콘서트, 관광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생태계 확장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어떤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메타버스 내에서 내년 내에 저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고 메타버스, 디지털 골드러시가 시작된다로 뽑아봤습니다. 제스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게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는 게임과 SNS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국민생활과 경제산업, 공공행정 전반에 걸쳐서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가상경제와 가상사회로의 확장이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는 기술과 서비스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메타 서비스의 생태계 확장 등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점진적인 확장, 폭발적인 확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불가 토큰, NFT, 메타버스 가상경제의 성장을 이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자본시장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NFT의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라든가 어떤 서비스의 확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NFT가 우리가 사례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미술품이라든가 게임 내에서의 거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실은 메타버스 내에서 가장 많이 이런 NFT의 활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되면서
이런 그 새로운 가상 경제 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그 가상 세계의 확장이 NFT와 결합돼서 가상 경제로 큰 폭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5G 이후를 준비하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5G 상용화 2년 됐습니다. 뭐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얘기들은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2천만 명 가입자가 가시화되고 있고 기지국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5G 커버리지와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 중에 있고요. 또한 이 5G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융합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좀 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G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민간 중심으로 조기 확산하기 위한 한국형 5G PPP의 출범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5G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또한 하나 관점에서 5G 백홀 기반의 그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이라든가 문화시설, 뭐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의 어떤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28기가, 그간 논란이 많았던 28기가 기반 서비스에 대한 융합 서비스 발굴도 굉장히 많이 확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5G 융합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산되는 그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네트워크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5G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네트워크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통적인 이 하드웨어 장비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라는 오픈랜이죠. 오픈랜, 오랜이라고 얘기하는 이 오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하드웨어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5G 특화망인데요. 5G 특화망은 기존의 이통사 중심의 그 망사업자 구조를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망사업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따라서 이런 앞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들은 결국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개방형 체계로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서다입니다. 현재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6G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의 10년, 8년, 10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6G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들도 이미 이 6G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고 우리도 지난 6월에 그 6G R&D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02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네트워크의 속도와 대역폭, 레이턴시에 대한 문제들 이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네트워크 신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으로서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을 걸쳐서 통신사들이 이런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초신뢰 네트워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내후년 차세대 네트워크 실체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서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준비를 시작해 나가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AI, 사람 수준으로 무한 진화하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인식이라든가 구현, 현실감 있는 소통, 가상 효과의 연출 등과 같이 복잡한 추론이라든가 정확한 판단을 이용해서 그 인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러면서 우리 삶 전반에 AI 기술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AI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경제의 조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AI의 전방위적 활약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AI 분야에 무엇을 그러면 내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냐의 포인트를 보면 전문화와 보편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GPT-3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이런 GPT-3 이후에 GPT-4가 2023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공신경망 파라메타 수가 약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100조 개라는 건 거의 사람 뇌 수준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GPT-4 정도가 되면 인간을 초월하고 우리는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한 초거대 모델에 대한 도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 축일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코드가 없는 개발 플랫폼인 노코드, 그 다음에 개발자 생산성을 위한 코드 추천, 최소화 플랫폼인 로코드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이 열풍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관점에서 우리가 내년 이후에 바라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거대화 전문화되는 한 개의 축, 또 하나 일반화 보편화되는 한 개의 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휴먼 일상 속 무한 배치된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김나두 교수님께서도 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랑 전망 포인트가 너무 비슷해서 대단히 놀랐었거든요. 사이버 가수인 최초 가수인 아담이 98년에 등장했었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수익성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신한생명의 어떤 이 로지라는 이 모델이 이 친구가 김난도 교수님 말씀으로 따지면 10개 이상의 CF를 참여할 만큼 다양한 지금 비즈니스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 같은 캐릭터가 디지털 휴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고객 상담을 한다든가 금연 상담을 한다든가 고객 안내를 해주는 다양한 대화가 가능한 디지털 휴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진짜 사람 같고 대화가 가능한 이런 디지털 휴먼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 이제는 우주다. 저희가 뽑은 네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우주산업을 좀 나눠보면 발사체, 탑재체, 관제 이 세 가지 축이 우주산업을 구성하는 구성 산업입니다. 이런 그 우주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신기술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을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제작 기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우주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우주산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넷, 우주 인터넷 선점을 위한 양보 없는 레이스가 시작된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라든가 아마존의 카이퍼, 그 다음에 텔레셋의 그 라이스피드와 같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이미 이 선도 기업들은 관련 그 우주 산업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한컴 인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도 이 경쟁에 동참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는 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그 위성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글로벌 기업, 정부 모두 다 이 우주 인터넷, 스페이스넷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우주 인터넷, 우주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경쟁은 내년에 더욱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이 실현할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온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우주 부품, 신소재, 이런 분야에 초신뢰 반도체, 양자, 디지털 트윈들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우주 기반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측, 기상, 국방, 탐사와 같은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주 서비스 산업에 빅데이터와 AI, 그다음에 6G, 지능 로봇 등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혁신적 미래 우주 산업들이 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근에 우주 기술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이 새로운 뉴스페이스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클라우드, 탈중앙으로 초연결을 가속화다. 저희가 뽑은 다섯 번째 10대 이슈입니다. 우리 뭔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예약할 때마다 서버 터졌다 항상 언론에 나오죠. 특히나 올해 그 코로나 접종 예약할 때도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했던 방법은 결국엔 클라우드였고요. 이런 폭증하는 데이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클라우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유통량의 94%가 이미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런 클라우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저희가 뽑은 전망 포인트 첫 번째는 클라우드의 분산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올라가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데이터 처리 부하가 중앙에 집중되고, 그러면서 이 속도, 서비스가 지연되고, 보안 문제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 구축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컴퓨팅에 대한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분산시켜서 원하는 모든 곳에 이런 클라우드가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그럼 클라우드까지 굳이 올라갈 필요 없이 내가 쓰고 있는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단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바로 앞단에서 활용하는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단, 그 다음에 분산 클라우드,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함께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근 클라우드의 큰 방향이고,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의 분산화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런 클라우드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런 그 IoT인데요. 그래서 연결의 시대에서 지능의 시대로 전환된다가 저희가 이 전망 포인트로 뽑아왔습니다. IoT가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 Io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이 IoT가 AI가 접목되면서 가트너 예상에 따르면 2022년 기업 IoT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AI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련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그 최종 연결단에 있는 끝단의 IoT가 지능화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체 지능 탑재로 자율 제어 관리가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밀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산업적 활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공공 측면에서도 데이터 기반, 각각 개별적으로 정보 관리되었던 것들이 데이터 통합 기반의 최적의 공공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그 네트워크 연결의 시대는 점점점 지능의 시대로 전환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먼 증강 로봇 사피엔스가 온다. 저희가 뽑은 6번째 10대 이슈입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같이 DNA 기술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서 이런 그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축은 로봇을 닮은 인간을 웨어러블로 실현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던 그 모라백의 역설이 깨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DNA 기술에 기반한 인간과 로봇의 공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라봐야 될 전망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그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의 실용 가능성에 주목하다로 잡아봤습니다. 앞서서 데니스원 교수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1971년에 와세다대의 와봇이었고, 그 이후에 혼다 아시모라든가 도요타의 파트너 로봇 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전의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든가 그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복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탐사라든가 극지 탐사, 고령자 환자에 대한 도우미 역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그 현실 적용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 내년에는 테슬라보 출시로 인해서 휴머노이드의 실용 가능성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로봇을 닮은 인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휴먼 증강이 실현된다입니다. 내년에 또 하나 재밌는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애플 글라스가 출시 예정이고, 그럼 스마트 글라스가 기존의 스마트폰에 연동돼서 뭔가 증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스마트폰의 대체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스마트 글라스는 단순한 웨어러블을 넘어서 그 사람 내 인간의 이런 그 어떤 디바이스 활용, 스마트 기기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이 스마트워치인데요. 스마트워치, 올해 출시된 갤럭시 워치라든가 애플워치 7, 내년에도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스마트워치들이 결합되면 진화하면서 점점 더 헬스케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 노인 보조 로봇이라든가 장애인 로봇과 같이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이 인간 증강을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글라스, 워치,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어떤 활동, 행동, 그 다음에 지식을 더 증강시켜 줄 수 있는 휴먼 증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저희가 뽑은 7번째 10대 이슈입니다. 모빌리티 생태계는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혁신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5년 내에, 10년 내에 전기차로 차량을 바꾸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연료가 기름에서 전기로 바뀌었다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전기 전동화 진전됨에 따라서 이런 내연기관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제어라든가 관리, 공간, 연료라 관점에서 전기차는 모빌리티의 성능을 빠르게 혁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러면서 이 전기 전동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자동차의 전체 개발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기 전동화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모빌리티 생태계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그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뽑은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소프트웨어를 품은 전기차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로 잡아봤습니다. 전기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첨단 기능이 결합된 SDV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시간화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기술이 OTA 기술입니다. ODA 기술이고, 이 OTA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기 전동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OTA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으로 앞으로 전기차는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야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변화 환경 변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자율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플랫폼화되고 OTA 기술로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 자율주행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레벨 3를 넘어서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레벨 5까지 레벨 5를 향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자율주행 쪽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전기 전동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하는 부분,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은 자동차라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윤리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법 제도 개선도 함께 노력이 따라가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자율주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기술적 발전, 그 다음에 윤리적 대응에 대한 노력 함께 주목해봐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SG, 디지털로 해결한다. 저희가 뽑은 8번째 10대 이슈입니다. ESG는 기업 재무를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저희가 기업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가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 모두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고요. 근데 이런 ESG 열풍은 모든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디지털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전망 포인트로서 ESG의 E 측면에서 넷째로 탄소 중립을 향한 디지털의 도전은 계속된다로 잡아봤습니다. EU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탄소 배출 감축 기대치가 약 2030년까지 1.5 기가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는 호주 전체 면적의 65%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고 얘기하고요. 이것처럼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서 디지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녹색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하나의 기술적인 축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디지털 산업,
뭐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 센터, ICT 제품은 대표적인 전력 소비 산업이고요. 이런 산업들의 녹색화, 탄소 중립화를 실현하는 축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뭐 넷제로 바이 디지털, 오브 디지털을 통한 이런 탄소 중립의 대안이 디지털이 될 것이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넷제로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내년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뭐 S와 G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인스타의 유해성을 알고도 돈을 선택했다는 그 페이스북 내부 폭로자가 공개하면서 굉장히 그 파장이 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죠. 이러면서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윤리 준수의 이슈,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존중, 그 다음 디지털 포용성에 대한 촉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의 CSR이라고 얘기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서 디지털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부분, CD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기업들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플랫폼, 혁신과 상생을 시험대에 오르다, 저희가 뽑은 9번째 10대 이슈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압도적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작년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은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골목상권 침해 이슈라든가 빅테크의 반독점 논란과 같이 어떤 불공정과 반독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규제 이슈들과 부딪히고 있고, 뭐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규제 이슈와 부딪히고 있고, 이런 규제 이슈를 넘어서서 내년에도 어떤 성장세를 보여갈 것이냐, 그럼 그들은 규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에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 불공정 거래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플랫폼은 연결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해 하는 그런 규제 강화론자들의 논리가 있고요. 한 축에는, 또 한 축에는 무엇보다 소비자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투자 혁신에 순환고리가 단절되면 안 된다 하는 최소 규제론자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뭐 논리가 충돌하면서 혁신과 상생의 조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심화될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가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내 심사지침 제정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대상의 규제가 시행되거나 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심화될 거고, 그런 논의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쟁 환경,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전망 포인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는 대박을 쳤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망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국내 그 앱마켓 시장 점유율 72%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포함해서 EU라든가 중국, 미국, 해외 주요국들은 모두 공정경쟁 감시 강화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공정 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세계 각국, 그 다음에 기업들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디지털 텍스입니다. 디지털 텍스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고요. 다만 지난 10월에 OECD에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텍스 도입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고, 최근 G20 회의에서도 대통령들 모여서 거기에 사인을 했죠. 그래서 2023년 시행이 되면 이 디지털 텍스에 대한 도입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디지털 텍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조세 경쟁 방지 효과가 있다, 조세 회피도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논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도입 효과, 디지털 텍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23년 그 시행에 앞서서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포인트가 국내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는 그럼 이 디지털 텍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술 패권 글로벌 경제 지도를 재편하다, 저희가 뽑은 마지막 10번째 10대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기업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호무역주의, 글로벌화의 후퇴를 가장 많이 거의 절반에 가까우신 분들이 선택해 주셨고요. 이처럼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내년에도 어쨌거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중 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들처럼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계 경제 질서가 저비용과 고효율을 중심으로 짜여져 왔던 그런 구조가 깨지면서 신뢰성, 안전성,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국의 기술 자립에 노력하고 공급망 자체도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될 모습일 것 같고요. 이처럼 후퇴하는 세계와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내년도 이 기술 패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그 첫 번째 전망 포인트는 글로벌 공급망, 배타적 밸류체인이 공고화된다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공급망 위기를 겪었죠. 그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오전에 김용정 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통상 분야의 협력도 대단히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또 하나의 축인 중국은 1대1로와 같은 그 국제 순환과 더불어서 내수 강화를 통한 국내 순환을 함께 엮어서 쌍순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수 강화를 통한 독자적 공급망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시진핑 3기 출범을 통해서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축이 이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 어떻게 글로벌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가 내년도에 해봐야 할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두 번째 전망 포인트는 전략적 기술 블록화가 심화된다입니다. 바이든은 과학기술에 재투자함으로써 다시 세계를 주도해 미국이 새로운 규칙과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 시진핑은 과학기술 혁신이 글로벌 전략 경쟁의 핵심 전쟁터다. 강한 위기감을 갖고 준비해 나서라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미중 생태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 독자 개발 시도, 그다음 동맹국 중심의 제한적 기술 협력을 가져가면서 미중 생태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술 블록화가 진행될 거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 블록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항상 10대 이슈를 말씀을 드리려면 짧은 시간 내에, 이 30분이나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좀 정리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디지털 우주, 메타버스, 로봇 사피엔스와 같이 디지털 산업은 산업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산업 간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상생 이슈, 그 다음에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ESG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가 탈중앙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경쟁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디지털의 혁신 지형을 빠르게 바꿔나가는 내년의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아가고 어떤 모빌리티의 변화, 그 다음에 5G 이후를 준비하는 네트워크 등은 혁신에 혁신을 더하면서 새로운 진화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거대한 변화를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대전환,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선 거대한 대전환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끌기 위한 디지털 분야의 디지털 산업의 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2022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 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